(1453년 5월 28일) 우스만 튀르크의 기병대가 비잔티움의 천년 도시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추기경은 베네치아의 도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소식을 알렸죠. 실로 위대한 제국, 유서 깊은 가문들과 함께 융성했던 도시, 전 그리스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이자 동방의 영광스러운 도시가 짐승만도 못한 야만인들에게 점령되고 강탈당하며 유린당했습니다. 이들의 잔인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베네치아도 안전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스만 튀르크가 결국 천년의 고도에 입성하였고 서유럽은 공포에 질려 전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내내 이슬람에게 유린당하며 철저히 눌려왔던 유럽이 어떻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오스만 튀르크를 제압하게 되는지 대포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십자군 운동과 함께 유럽은 상업 부분에서 크게 팽창하며 경제력을 쌓았지만 그 성공이 군사력으로 이어지고 제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몇 세기가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군의 초기 성공도 일시적인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력이 재편되면 유럽인들은 여지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기 중반에 있었던 레그니차 전투의 대참사는 유럽이 몽골의 기병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잘 보여주었고 14세기 말에 있었던 니코폴리스 전투에서의 패배도 동방의 침략자에 대한 유럽의 취약성을 또다시 드러내고 말았지요. 일들은 바예지드 1세가 티무르와의 전쟁에 휩싸이면서 운 좋게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렇듯 유럽은 동방의 공격을 언제나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은 왜 동방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당시 유럽은 동쪽 아시아에 비해서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여러 국가로 분열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년전쟁인 것인데 만약 각국의 군대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되어서 서로 각자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세 유럽은 중무장한 기병에 의존했는데 이는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귀족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군대의 전술과 전략을 희생하기 일쑤였지요. 이렇게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유럽 군대와 달리 엄격하게 규율이 잡혀있고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동양의 기병들은 무장도 결코 무겁게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어용 무구를 착용하지 않고 결코 말이나 병사에게 무거운 무장을 시키지 않았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럽의 말을 뒤쫓고 언제든지 쉽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기세가 오른 오스만 튀르크는 점차 서진하였고 몇 세대 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육군에서 유럽의 패부를 찌르고 있을 때 갑자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유럽을 봉쇄하고 있던 오스만 해군을 뚫고 바다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대포의 발명이었죠. 유럽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으로 대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대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논의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1330년대, 즉 14세기 초반이 되면 근대적 의미에서의 대포가 유럽에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후반이 되면 대포가 전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자 유럽의 기술자들은 더 강한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당시의 대포는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철은 효과적으로 주저하기 어려운 금속이고 주철은 갈라질 위험도 컸습니다. 반면 청동은 주저하기가 철보다 쉽고 예로부터 교회의 종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청동 주조에 익숙한 숭령공들이 유럽의 도처에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초창기 대포는 주로 청동 대포가 사용되었지요. 청동 대포의 기본 원료인 구리는 주로 헝가리나 티롤, 작센, 보헤미아에서 생산
생산되었고 주석은 주로 영국이나 스페인, 독일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푸고 가문이 독일 지역에서 구리를 취급하는 거상으로 대포 주조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포병과 포 제작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중반부터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과 함께 대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대포 생산이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이는 기술이 진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15세기 중반까지 대포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였는데 문제는 당시의 주력 대포가 거대한 사석포여서 옮기기가 아주 힘들고 어림짐작으로만 조준해야 하며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포위 공격에만 효과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이슬람 세계는 유럽과 인접한 덕분에 유럽에서 대포가 주조되는 초창기 시절부터 유럽의 포수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이민족을 제어할 국제적인 특허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이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14세기 초반 아라비아 반도의 무어인 왕이 이미 대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대포 제작의 신기술은 스페인에서 북아프리카를 통해 중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중동에서 대포는 1350년대 맘루크 왕조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4세기 후반이 되면 오스만 제국 전역에서 대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까지 대포는 성벽을 부수는 데만 유용했는데 바로 이 점이 이슬람 군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장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슬람의 경기병대는 전방이 넓게 트인 지형의 전투에서 유럽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당시 유럽은 개활지 전투로 맞서기보다는 요새나 도시에 방벽을 세워서 이슬람 군대를 막았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슬람 군대는 언제나 유럽의 견고한 성벽과 맞닥뜨려야 했고 그러면 지루한 포위 공성전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군대도 장기 공성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포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성벽을 부수기 위해 거대한 대포에 집착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슬람 군대로 하여금 대포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이슬람 세계는 대포를 야전화하는데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슬람의 전통과 문화도 야폿을 도입에 장애가 되었는데요. 어느 이슬람 기마병도 자신의 말을 빼앗기고 보병이라는 굴욕적인 지위로 떨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말을 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가 봉건적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부대는 기병대로 대표될 것이며 다른 부대가 전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대포를 운영하는 것은 언제나 노예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며 대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자 보다 경제적인 금액으로 대포를 만들고자 하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동 대포는 철로 만든 대포에 비해 약 3배가량이나 비싸서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영국은 14, 15세기에 군수산업이 유럽 대륙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울창한 산림지대의 옆에서 철광석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청동보다 철 재련 공정이 더 자연스러웠는데 15세기 후반 헨리 7세에 의해서 드디어 주철대포 제작이 시도되었고 16세기 초반에 대포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의 치세에 초창기 모델에서 포신이 더욱 길고 무거우며 구경도 작게 개량되면서 큰 추진력도 가능케 되었죠. 영국이 철광석이 많은 다른 곳을 제쳐두고 어떻게 주철대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6세기 중반에 개발된 영국산 주철대포는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철대포는 청동대포에 비해 열등했지만 단 한 가지 3배 이상이나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폭발한 수요는 저렴한 주철대포의 떨어지는 성능을 보상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인접한 네덜란드가 17세기 초반 영국식 철제대포를 주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점차 유럽 대륙에도 전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은 탁월한 품질을 자랑하는 구리와 주석, 철광석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숯을 얻을 수 있는 광대한 산림지대와 수력을 끌어오며 운송에도 유리한 강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포주조의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은 16세기 중반에 주철대포를 생산하고 16세기 말에 청동대포를 주조하는 용광로가 생기는 등 기타 유럽 국가에 비해 그 시작은 늦었지만 다른 국가가 몇 세기에 걸쳐서 발전해온 대포 제작 과정을 단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해냈습니다. 아울러 17세기 중반이 되면 스웨덴이 연간 약 1500톤에서 2000톤의 주철대포를 생산하였고 영국이 1000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량을 생산할 정도로 스웨덴의 대포 기술은 발전하였지요. 스페인이나 서부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은 기껏해야 연간 250톤에서 300톤 사이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은 대포 주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엄청난 수량의 대포를 제조하며 쌓아 올린 노하우는 결국 야전 대포의 개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타프 아돌프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스웨덴 대포가 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중세 오스만 제국도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의 후예답게 육박정과 기마술을 선호하였고 기마병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던 탓에 보병이 다뤄야 하는 야포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대포는 대부분 공성용으로만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팔레올로고스 왕조 치하에서 비잔티움이 쇠락을 거듭하고 있을 때조차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공격에 착수했을 때 지독한 악몽을 안겨줄 만큼 견고하게 동로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메메드 2세는 헝가리 출신의 우르반이 변절해 왔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크기의 대포 주조를 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메드 2세가 엄청나게 큰 대포인 마호메타를 발포하고 있던 비슷한 시기에 유럽인들은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반대로 가벼운 야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은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를 겪은 시기여서 유럽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오스만 제국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대가는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